지금 전 세계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프랑스와 미국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그 땅. 알제리 사막. 단 11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비웃으며 포기했던 자리에서 지금 사막은 기적 같은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감자를 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프랑스에 100년 넘게 묶여있던 알제리의 종자 식민지 구조를 끊어낸 역사적인 역전극입니다. 단 11명의 한국인은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세상이 한국의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한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럽 종자기업 컨소시엄 대표단 5명이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계약서 뭉치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조항이었죠. 4천만 달러를 지불하면 씨감자를 공급받고 수확한 감자는 전량 식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심을 씨앗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드 벤 나세르입니다. 알제리 농업부 차관보로 일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지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제 업무는 간단했죠. 매년 봄이 오기 전 유럽 종자 기업들과 계약을 갱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씨감자가 도착하면 각 지역 농업조합에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실패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제 조부모 세대는 프랑스 식민 시절 북부 비옥한 농지에서 쫓겨났습니다. 독립 후 우리는 땅을 되찾았지만 씨앗은 되찾지 못했어요. 프랑스가 떠난 자리에 독일과 네덜란드 종자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계약 조건은 더 정교해졌고 우리는 더 깊숙이 의존하게 됐죠. 석유를 팔아 씨앗을 사오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계약서 7조 사망을 읽었어요. 수확물의 종자 용도 전환 시 연간 공급 계약이 즉각 해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확한 감자를 다시 심으려 하면 내년부터 씨감자를 한 톨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알제리 국토의 80%가 사막인 이 나라에서 씨감자 공급이 끊긴다는 건 북부 농업 전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표단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서명이 늦어지면 봄 파종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였죠. 위협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번도 넘게 해온 일이었어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독립한 게 아니었어요. 주인 없는 사막에 갇힌 기술적 식민지일 뿐이었습니다. 깃발은 바뀌었지만 씨앗은 여전히 남의 것이었죠. 농민들은 해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그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 해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서명을 마치고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어요. 대표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제 시내 너머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로 햇빛이 내리쬐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굴욕만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1990년대 초반 작성된 알제리 자체 종자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럽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연구소에 예산을 투입했었죠. 3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막 기후에 맞는 품종 개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막 농업부에 들어온 신입 연구원이었어요. 열정이 있었죠.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우리에게는 기술도 인프라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실패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상을 품는 대신 현실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국가가 바뀌려면 혁명이 필요하지만 혁명은 더 큰 혼란을 낳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종속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체념한 현실주의자가 됐습니다. 제 인생도 이 계약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같은 조항에 서명하고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같은 씨앗을 받아왔어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이유도 없었죠. 실패는 이미 경험했고 성공은 애초에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부 농촌 지역을 지나쳤어요. 농민들이 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씨감자가 배분될 예정이었죠. 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가 씨앗을 공급하는지, 왜 매년 새로 사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한 농민에게 다가갔어요. 올해 수확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농민은 괜찮았다고 답했죠. 감자 품질도 좋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수확한 감자 중 일부를 내년 시감자로 쓸 생각은 없느냐고요. 농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계약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마을 전체가 망한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농민은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밤, 창밖으로 알제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독립기념탑에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독립한 걸까요? 깃발은 바뀌었지만 씨앗은 여전히 남의 것이었습니다. 땅은 되찾았지만 그 땅에 뿌릴 씨앗은 매년 사와야 했어요. 석유를 팔아먹을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키울 씨앗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독립인지 아니면 더 정교해진 종속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책상 서랍에는 30년 전 작성한 자립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문서는 여전히 유효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저였죠. 그때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체념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패를 관리하며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4천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매년 서명하고 시감자가 도착하면 배분하고 농민들이 수확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반복했죠. 그게 제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회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산 편성, 물류 조율, 지역 배분 계획. 모든 게 정해진 절차대로 흘러갈 겁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지킬 거예요. 변화를 꿈꾸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일을 처리하면서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그며 복도 끝 독립기념 사진을 봤어요. 1962년 7월 5일 광장에 모인 수십만 군중이 환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독립한 게 아니라 주인 없는 사막에 갇힌 기술적 식민지일 뿐이라는 걸요. 그로부터 사흘 후 책상 위에 국제우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지는 제네바였어요. 국제농업개발기구 로고가 찍혀 있었죠. 봉투를 뜯는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또 다른 원조 프로젝트 제안이겠거니 했어요. 지난 20년간 수십 번 받아본 그런 문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안서 첫 장을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자 자립 가능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국은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아프리카 농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얼마나 오만한 발상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프로젝트 목표가 명시돼 있었어요. 알제리 사막 환경에 적합한 수경재배 기술 공동 개발 및 종자 증식 시스템 구축. 문장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뻔했죠. 결국 자국 기술을 팔아먹으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다음 조항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시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모든 기술 데이터 및 연구 결과물은 알제리 측에 전면 귀속된다.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받아본 어떤 제안서에도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 공동연구라는 표현만 반복됐죠.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참여 인원 구성이 나왔어요. 한국 측 11명, 알제리 측 15명. 연구 주체는 알제리 농업연구소였고 한국 팀은 기술 자문 역할로만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구조였어요. 보통은 외국 기관이 주도하고 우리는 보조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엔 반대였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장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성과를 장담하지 않으며 실패 시 모든 책임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관이 스스로 실패 가능성을 명시하다니요. 보통은 성공을 보장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는데 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안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알제 시내 너머로 사하라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80%가 사막인 이 나라에서 농업 자립이라는 건 언제나 불가능한 꿈이었죠. 30년 전 우리가 직접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그 꿈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안다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과거 외국 기관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기록이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농업연구소와의 협력 사업, 2003년 독일 종자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 2007년 네덜란드 온실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처음엔 협력을 말하다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의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프랑스 프로젝트가 특히 기억났어요. 그들은 사막 적응 품종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어요. 연구 결과물은 모두 프랑스 본사로 보내졌고 우리에게 남은 건 값비싼 특허 사용료 청구서뿐이었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의 약탈이었죠.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기술 귀속, 공동 연구, 실패 책임. 모든 조항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20년 관료 생활이 가르쳐줬으니까요. 아마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가 성공하면 특허권을 요구하거나 대규모 시설 계약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알제리에서 뭘 얻으려는지 아직 모를 뿐이지 분명 숨은 목적이 있을 거였어요. 제안서 뒷면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석, 한국수경재배 공동연구팀 책임 엔지니어. 이름 아래 짧은 소개가 있었죠. 1980년대 한국종자자립 프로젝트 참여 경력, 사막환경 수경재배 연구 15년. 경력은 화려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화려할수록 더 교묘하게 속이는 법이니까요.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통화해봤자 듣고 싶은 말만 늘어놓을 게 뻔했습니다. 협력, 상생, 지속 가능성. 그런 단어들로 포장된 거짓말을 또 들을 필요는 없었죠. 제안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서 회의가 있었어요. 시감자 배분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럽에서 들여온 시감자가 다음 주 항구에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았죠. 4천만 달러어치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직원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젊은 연구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사라였어요. 독립 이후 세대인 그는 때때로 순진한 질문을 던졌죠. 차관님, 우리가 직접 시감자를 만들 수는 없나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30년 전 실패를 설명해야 했고 왜 그 실패 이후 아무도 다시 시도하지 않았는지 말해야 했으니까요. 사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는 성공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기술이 없어서요. 그는 되물었죠. 기술을 배우면 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한국 제안서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기술을 넘기겠다는, 실패 책임까지 지겠다는 그 이상한 제안 말이에요. 잠시 흔들렸어요. 혹시 정말로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씨앗을 넘기겠다는 외국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안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상대가 너무 많이 양보하면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한다는 게 협상의 기본 아니었나요? 한국은 지금 미끼를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물면 그때 진짜 조건을 꺼낼 거예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또다시 굴욕을 느꼈습니다.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결국 같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책상 위에는 내일 처리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감자 배분 일정표, 유럽 기업과의 계약갱신 안건, 북부 지역 농업 현황 보고서. 익숙한 일들이었어요.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저는 그 일상이 안전했습니다.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실패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다시 시도한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체념은 저를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능성까지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실패를 2번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을 끄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제안서의 마지막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실패 시 모든 책임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 왜 저런 조건을 다는 걸까요? 정말로 성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전략일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북부 농촌 지역을 지나쳤어요. 어둠 속에서 밭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면 유럽에서 온 시감자가 저 땅에 뿌려질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었죠. 농민들은 묵묵히 일하고 저는 묵묵히 관리하고 시스템은 묵묵히 굴러갔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뭘 제안하든 제안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패를 관리하는 관료였고 알제리는 여전히 씨앗을 사오는 나라였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알제신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독립기념탑 조명도 켜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불빛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안서도 씨앗 자립도 변화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내일이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별 문제 없이 넘길 거예요. 한국 제안 같은 건 금방 잊힐 거였습니다. 아니, 잊어야 했어요. 그래야 안전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한국 제안건 때문일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젯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제안서 말이에요. 장관실 문을 열었어요. 하산 엘카디르 장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인 그 사람이 오늘은 뭔가 초조해 보였죠. 책상 위에 국제기구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 그 한국 제안서였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답변을 재촉하고 있다고 했어요. 2주 내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부하면 안 되냐고요. 장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외교적 고려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제안은 단순한 농업 협력이 아니었어요. 국제기구가 중재한 다자간 협력 프레임워크의 일부였습니다. 알제리가 거부하면 향후 다른 국제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반론했어요. 하지만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자체 프로젝트도 실패했고 유럽 기관들과의 협력도 모두 실패했다고 설명했죠. 한국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승인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조건을 달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실패를 증명하기 위한 승인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조건부 승인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프로젝트는 시범 단계로 제한하며 기간은 6개월로 한정한다. 두 번째 조건, 가시적 성과가 없을 시 즉각 중단한다. 세 번째 조건, 모든 실패 책임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 문서를 작성하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이건 협력이 아니라 실패 증명서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성공하길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실패해서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길 원했죠. 그는 이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오에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윤태석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는 크지 않았죠.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그래야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조건부 승인안을 장관실로 올렸습니다. 1시간 후 승인 도장이 찍혀 돌아왔어요. 이제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한국팀을 받아들이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외교적 압박 때문이라지만 결국 우리는 또다시 외국의 실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알제리는 손해를 보게 돼 있었어요. 실패하면 무능이 증명되고 성공하면 더 깊은 의존이 시작되겠죠. 일주일 후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1명이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었죠. 보통 외국 기술팀은 화려한 장비와 많은 인력을 대동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공항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업부 회의실에서 첫 미팅을 잡았어요. 격식을 최소화하고 싶었죠. 어차피 6개월 안에 끝날 관계였으니까요. 미팅 전날 밤, 저는 한국팀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태석, 책임 엔지니어. 1980년대 한국 종자자립 프로젝트 참여 경력. 15년간 사막환경 연구. 경력만 보면 화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실망시켰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팅 당일 아침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프로젝트 개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알제리 측에서는 저를 포함해 5명이 참석하기로 했죠. 젊은 연구원사라도 포함됐어요. 화려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태석의 손은 거칠었어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의 손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과 속내는 다른 법이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먼저 조건부 승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 시범 기간, 즉각 중단 조건, 실패 책임 소재.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죠. 이건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어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했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보통은 조건 완화를 요구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프로젝트 일정, 인력 배치, 현장 위치 같은 실무적인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팀은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어요. 화려한 수서나 과장된 약속 없이 담담하게 설명했죠.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속내는 알 수 없었어요. 외국 기관들은 늘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겸손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냈죠. 회의 막바지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릴 거냐고 물었죠. 지금까지 외국 기관들은 실패하면 우리 탓을 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협조가 안 됐다고 변명했어요. 윤태석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어요.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알제리 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모든 책임은 한국팀이 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대답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통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산시키려 했는데 이 사람은 정면으로 떠안겠다고 했어요. 진심인지 전략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잠시 멈췄어요. 알제리 측 참석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라는 눈을 반짝이며 윤태석을 봤죠. 희망을 품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팀이 나갔어요. 회의실에 알제리 팀만 남았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사라가 반론했어요. 적어도 진심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진심만으로 사막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기술이 없으면 진심도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한국팀 첫 미팅 결과, 프로젝트 6개월 시범 가동 확정. 기계적으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윤태석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 뜨거운 땅에서 뭔가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장관실에 보고했어요. 한국팀이 조건을 전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실패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를 끄며 생각했어요. 6개월 후면 이 프로젝트는 끝날 겁니다. 한국팀은 실패를 인정하고 떠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유럽 종자를 사오는 일상으로 돌아갈 거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윤태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윤태석의 태도가, 그 솔직함이, 책임을 떠안겠다는 그 말이 제 안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걸요.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 종자 기업과의 계약갱신 소식이었죠. 올해도 4천만 달러어치 씨감자를 수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익숙한 뉴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팀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뉴스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까요?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30년간 불가능했던 일이 6개월 만에 이뤄질 리 없었죠. 저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첫 미팅 다음 날 한국팀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윤태석이 사무실로 찾아와 현장 후보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알제에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사막지대를 제안했죠. 가장 조건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추천했어요. 실패를 빨리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윤태석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알제리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주의자였어요. 사흘 후 한국팀은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알제리 연구원 몇 명도 함께 갔어요. 사라도 자원에서 따라갔죠. 젊은 연구원답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그 사이 시범 온실 설치를 거의 끝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실패 과정을 제대로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차를 몰고 사막도로를 달렸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도 풍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그리고 뜨거운 열기뿐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이 후끈거렸죠. 온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온실 구조물을 점검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배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알제리 연구원 몇 명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는데 사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팀원에게 뭔가를 배우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온실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였어요. 투명한 비닐 소재로 만들어진 터널형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수경재배용 베드가 설치돼 있었고 물 순환 시스템이 연결돼 있었죠. 화려한 장비나 복잡한 기계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태석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온실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줬죠. 사막 환경에 맞춰 최소한의 장비로 설계했다고 했어요. 복잡하면 고장났을 때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용적인 접근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닐 지붕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실내 온도계를 보니 이미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더 올라갈 거라고 했죠. 이런 환경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한국팀은 냉각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물을 순환시키면서 증발열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었어요. 별도의 냉방 장치 없이 자연적인 원리를 활용한다고 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며칠 후 첫 파종이 시작됐어요. 시감자를 베드에 심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품종이었죠. 사막 환경에 강하다고 개량된 품종이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을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파종 작업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도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희망을 품고 씨를 뿌렸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알제리의 여름은 식물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열기와 건조함이 모든 생명을 말려버렸죠. 한국팀은 매일 온실을 관리했습니다. 수질을 점검하고 온도를 기록하고 식물 상태를 관찰했어요. 알제리 연구원들도 함께 참여했죠. 사라는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낮 시간대에 실내 온도가 50도를 넘어섰어요.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죠. 이 환경에서 씨앗이 발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차광막을 추가 설치하고 물 순환량을 늘리고 환기 시간을 조정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사막의 열기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낮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온실 내부는 더 뜨거웠죠. 냉각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 상태로는 어떤 씨앗도 견딜 수 없을 거였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예상대로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고 기술은 자연을 이길 수 없었죠. 한국팀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였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온실을 점검한 결과 씨앗들이 거의 발아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싹을 틔운 몇 개마저 곧 말라버렸어요. 첫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곧 이 프로젝트는 종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업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첫 시범 재배 실패, 사막 환경 부적응, 기술적 한계 확인. 객관적인 문장들로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장관실에 올라가면 프로젝트 중단 결정이 날 거였죠. 하지만 이틀 후 윤태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죠.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 일정을 논의하자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리며 철수 절차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윤태석이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쳐 보이긴 했지만 포기한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패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죠. 하지만 다음 말이 뜻밖이었어요.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실험에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온도 관리 방식을 바꾸고 품종을 조정하고 파종 시기를 늦추겠다고 했죠. 6개월 기한이 아직 3개월 남았으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를 계속하겠다는 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실패를 인정하고 명분을 찾아 철수하는 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윤태석은 달랐어요. 그는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계속하려는 거냐고요? 이미 실패가 증명됐는데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따졌죠.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나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윤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0년대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전부 수입에 의존했고 자립을 시도했다가 여러 번 실패했다고 했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바꿔가며 계속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다고 했죠. 그래서 알제리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한국과 알제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다고 강조했죠. 성공 사례를 들먹이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실패를 경험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의 씨앗을 빌려 쓰는 서러움을 자신들도 안다고 말했어요. 매년 씨앗을 사야 하는 굴욕을 경험했다고 했죠. 그 기억 때문에 알제리를 돕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정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공감이었죠.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의 공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윤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제 시선을 받아냈죠. 지난 20년간 만난 외국인 중 누구도 이런 눈빛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물러섰어요. 두 번째 시도를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즉각 중단한다고 못 박았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결정을 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사막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뜨거운 땅에서 다시 한번 실험이 시작될 거였어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또다시 실패할 게 분명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윤태석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남의 씨앗을 빌려 쓰는 서러움. 그 문장 안에는 30년 전 제가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장관실에 보고했습니다. 한국팀이 두 번째 시도를 요청했고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말했어요. 장관은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죠. 실패가 확실한데 왜 시간을 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계약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요. 어차피 실패하면 그때 중단하면 된다고 말했죠. 장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한국팀이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는 실패였고 사막은 여전히 가혹했으며 자연은 바뀌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가 승인된 다음 주 한국팀은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어요. 차광막 밀도를 높이고 물순환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했죠. 파종 시기도 한여름 피크를 피해 한 달 늦췄습니다. 윤태석은 첫 실패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변수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아무리 바꿔도 사막은 사막이었고 52도의 열기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싹이 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첫 실험 때도 싹은 텄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열기가 식물을 말려버렸던 그 순간 말이에요. 며칠 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온실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작은 초록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 위로 감자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죠. 잎이 시들지 않았고 줄기도 단단해 보였어요. 윤태석이 다가와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실내 온도가 36도였어요. 바깥은 48도였죠.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실험 때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였으니까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싹은 계속 자랐어요. 높이가 10cm를 넘었고 잎도 더 많이 났습니다. 한국팀은 매일 온실을 관리했죠.
수질을 점검하고 온도를 기록하고 식물 상태를 관찰했어요. 사라는 한국 팀원 옆에 붙어서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재배 일지를 꼼꼼히 적고 질문을 쏟아내고 손수 물 순환 밸브를 조작하는 법을 익혔어요. 알제리 연구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낯선 사람들이 온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운 마을에서 온 농민들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사막에서 감자를 키운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이로 퍼진 거였죠. 농민 대표 무스타파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온실 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성공한 게 아니었고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윤태석이 괜찮다고 했죠.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온실에 들어왔습니다. 초록빛 싹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스타파가 베드에 무릎을 꿇고 식물을 가까이서 봤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잎을 만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보물을 대하듯 조심스러웠죠. 그가 물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냐고요. 유럽에서 온 씨앗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윤태석이 침착하게 답했어요. 씨앗은 한국에서 왔지만 여기 알제리 땅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땅에서 직접 씨앗을 만들 수 있게 될 거라고 덧붙였죠. 농민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유럽 씨앗에 의존해왔던 그들에게 자기 땅에서 씨앗을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무스타파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느냐고요. 저는 윤태석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죠. 알제리 연구원들이 지금 배우고 있으니 농민들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무스타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농민들이 온실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하던 그들이 점차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은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병충해는 어떻게 막는지 물었죠. 한국팀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농민들은 메모하고 사진을 찍고 직접 만져보며 배웠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식물은 30cm까지 자랐어요.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뿌리 아래로 작은 감자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직 수확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실패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온실에서 무스타파가 한국 팀원과 함께 물순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농민이 직접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무스타파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요.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온 건지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무스타파는 베드를 가리키며 답했어요. 저들은 물고기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씨앗을 만들 수 있게 하려는 거라고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스타파는 농민이었지만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뭘 하려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온실을 나와 사막을 바라봤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척박한 땅 위에 세워진 작은 온실 안에서는 초록빛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보고서에 적을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변화였어요.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희망이 싹트는 과정이었습니다. 농업부로 돌아와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시범 재배 진행 중, 초기 생육 양호, 온도 관리 기술 개선 확인. 객관적인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기대는 위험했습니다. 실망으로 이어지니까요. 30년 전 저도 기대했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이상했습니다. 왜 성공이 두려운 걸까요? 성공하면 좋은 일 아닌가요? 하지만 성공은 변화를 의미했어요. 제가 20년간 해온 일들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실패를 관리하고 체념을 정당화하던 제 역할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막 너머 온실에서는 식물들이 어둠 속에서도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한국팀이 와서 온실을 세우고 농민들이 모여들고 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같은 보고서를 쓰고 같은 하루를 반복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온실의 초록빛이 뭔가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더 이상 완전히 체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가 계속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게 희망인지 불안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집요함이, 농민들의 눈빛이, 그 작은 초록빛이 저를 바꾸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체념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온실의 초록빛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어요. 감자는 수확 단계에 가까워졌고 한국팀이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기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산 장관이 비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장관실에 도착했을 때 하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권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격식을 최소화한 자리였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수학 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팀이 기술을 이전하고 떠날 거라고요. 알제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어요. 하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했죠. 하산은 설명했어요. 유럽 종자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했죠. 알제리의 종자 자립 시도가 양국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어요. 독일과 네덜란드도 비슷한 반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서 씨앗을 키우는데 외국이 뭐라고 할 권리가 있느냐고 반박했어요. 하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말했죠. 유럽 기업들 뒤에는 정부가 있고 은행이 있고 외교 채널이 있다고 했어요. 하산이 제안을 꺼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성과를 인정하되 상업화는 유럽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하자는 거였어요. 기술은 알제리가 갖되 생산과 유통은 기존 파트너들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자립이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다시 유럽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고 따졌죠. 하산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종속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라시드, 자네는 이상주의자가 됐군.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해. 국가는 자존심으로 운영되지 않아. 안정으로 운영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안정이요? 매년 4천만 달러를 쓰면서 씨앗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게 안정인가요? 유럽 기업 눈치 보면서 농업 주권을 포기하는 게 안정인가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래, 그게 안정이야. 불완전하지만 예측 가능한 안정이지. 자네가 원하는 자립은 뭔가? 유럽과의 관계를 깨고 경제 압박을 받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건가? 그게 국가를 책임지는 자세인가? 저는 답했어요. 한국팀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불확실하지만 시도했고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산은 고개를 저었죠. 한국은 한국이고 알제리는 알제리야.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장관님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산은 답했어요. 시범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유럽 기업과의 합작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은 알제리에 남기되 실제 생산은 기존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건 한국팀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술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기려고 했어요. 유럽 기업 손에 넘기라고 준 게 아니었죠. 제가 반문했습니다.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스타파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직접 기술을 배우고 희망을 품었어요. 그걸 다시 빼앗는 겁니까? 하산은 한숨을 쉬었어요. 라시드, 농민들은 현실을 몰라. 그들은 온실 하나 보고 희망을 품지만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씨앗 하나가 전부를 바꿀 수는 없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하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앉게, 라시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의견은 명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유럽 기업 없이요. 하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자네 개인 의견이지 국가의 결정이 아니야.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네. 저는 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상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니,
어쩌면 저도 몇 달 전까지는 하산과 같은 생각이었을지도 몰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어요. 저 너머 온실에서는 지금도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하산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국가는 자존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안정으로 운영된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의 씨앗을 빌려 쓰는 서러움을 안다고 했던 그 사람. 무스타파의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기뻐했던 그 농민.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말했습니다. 하산이 옳다고요.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안정이 최우선이라고요. 다른 하나는 반박했어요. 그건 또 다른 굴복이라고요. 30년 전 포기했던 걸 또 포기하는 거라고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태석이었습니다. 내일 최종 미팅을 하고 싶다고 했죠. 6개월 프로젝트가 종료되니 정리 미팅을 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시간 알려달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윤태석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장관이 유럽 기업과 합작하려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감사 인사만 해야 할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알제 신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산의 현실주의가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제 안에서 꿈틀대는 저항이 옳은 걸까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지도 몰랐어요. 하산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지만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윤태석을 만나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말할 것인지.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윤태석과 한국팀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이 수학일이었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한 포기를 캤어요. 뿌리에 매달린 감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윤태석이 감자를 들어 올렸어요. 크기가 제법 됐습니다. 사라가 무게를 쟀습니다. 한 포기당 평균 600g. 상업적 재배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였어요. 알제리 땅에서 성공한 겁니다. 무스타파를 비롯한 농민들이 환호했어요. 윤태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함께 성공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실 밖으로 윤태석을 불렀어요. 사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박사님께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하산 장관이 유럽 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기술은 알제리가 갖되 생산과 유통은 기존 파트너와 함께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죠. 윤태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윤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시드 씨 잘못이 아니라고 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60년대에 똑같았다고요. 씨앗 하나 없이 전부 수입했다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자립했다고 말했어요. 씨앗은 주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태석이 물었어요. 라시드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선택은 라시드 씨 몫이라고요. 오후가 되자 하산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언론도 함께 왔어요. 하산은 온실을 둘러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러더니 윤태석에게 사무실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어요. 하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술을 상업화하려면 유럽 종자 기업들과 합작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윤태석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거절한다고요. 완전한 자립을 전제로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실을 보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윤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못 바꾼다고 답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하산이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윤태석과 저만 남았어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라시드 씨,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온실 밖으로 나왔을 때 무스타파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정부가 뭔가 꾸미고 있느냐고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기업과 합작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무스타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또 빼앗기는군요. 우리는 영원히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거냐고 말했어요. 차에 올라 농업부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년간 현실을 핑계로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무스타파의 눈빛이, 윤태석의 말이, 온실의 감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업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산 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산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온실 운영을 중단한다고요. 유럽 파트너와 협상이 끝날 때까지 시설을 봉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산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곧장 현장으로 향했어요. 온실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출입금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도 와 있었어요. 무스타파를 비롯해 20명 넘는 사람들이 온실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스타파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정말 문을 닫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스타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막겠다고 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다가가 문을 열라고 요구했어요. 저도 농업부 국장이라고요. 이 시설 책임자는 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스타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온실을 지킬 거라고 선언했어요.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산이었어요. 라시드, 당장 현장에서 물러나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를 수 없다고요. 20년간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200명 넘게 온실 주변을 둘러쌌어요. 윤태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낼 거라고 말했죠. 저녁이 되자 언론이 찾아왔습니다. 무스타파가 인터뷰에 응했어요. 우리는 씨앗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온실 앞에서 농민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산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농민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스타파가 하산에게 말했어요. 라시드 국장을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하산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어요. 하산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라시드, 자네 이러면 끝이야. 지금이라도 물러나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30년간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했죠. 하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가 이길 것 같진 않지만 시도는 해보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농민들은 계속 온실을 지켰어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기술 이전 협정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하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럽 합작은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온실 운영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죠. 농민들이 환호했습니다. 무스타파가 저를 껴안았어요. 해냈다고 소리쳤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이긴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온실에서 두 번째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농민들이 직접 운영했어요. 윤태석이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라시드 씨, 씨앗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했죠. 6개월 후 두 번째 수확이 성공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키운 감자였어요. 무스타파가 감자를 들고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씨앗이라고, 이제 유럽한테 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온실에서는 초록빛이 자라고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알제리는 이제 자기 씨앗을 갖게 됐어요.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년도 종자 수입 예산안이었어요. 4,200만 달러에서 3,8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줄어든 숫자였으니까요. 제 안에서 30년간 쌓인 체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온실의 초록빛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